유난히도 길게 느껴지는 이번 한 주입니다. 그렇지만 또 시간은 흐르고요. 오늘은 금요일 스페셜데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장 초반 대비해서 많이 상승폭 축소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반보합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낙폭 더 확대해 갑니다. 1.7%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뭐 유난히 길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말이면은 또다시 이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정리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 중요한 국면이 또 있고 불확실성은 어찌 됐든 네.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예측들 나오는 가운데 이럴 때 시장 물론 계속 봐야죠. 그렇죠. 근데 조금만 이제 멀리 떨어져서 한 발짝 뒤에서. 너무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약간만 떨어져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캄다운 시키고 이렇게 어제는 생각을 좀 해보죠. 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어제까지 계속 맞아요. 바라봤다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만 또 걱정도 되긴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저희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부동산 얘기도 네. 잠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주식시장은 이렇게 살짝 보시면서 살짝 맛 좀 보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늘은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여러분들 저희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뭔 그래요. 일 있다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맞아요. 저희는 오늘 부동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분이 나오면 또 걱정이 안 되긴 저도 해요. 네. 약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시고 좀 그러면서도 냉철한 분석은 살아있고 네.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보현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렇게 참 선하신 인상으로 부장님 이번 주 많이 놀라시고 바쁘셨죠? 했더니 많이 놀랬습니다. 표정이 너무 차분해. 맞아. 아까 그러셨죠. 그래도 놀란 거야, 저게. 진짜 최대 놀라셨죠. 맞아요. 네. 최대 놀람. 잘 지내셨죠, 부장님? 네, 개인적으로는 잘 지냈는데, 저 역시나 이렇게 굉장히 좀 어지럽고 네. 복잡한 어떤 이제 환경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몇 주 만에 뵙는데 그래도 세상은 좀 어지러운데 여기 3프로 내부 분위기는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지 않아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그쵸? 이제 산뜻한데요. 네. 연말 분위기가 그쵸. 물씬 나는. 지금 여러분들 나가고 있는데 좀 맞아요. 꾸며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며칠 전부터 이렇게 꾸며놨는데 그니까 이 분위기 물씬 느껴야 되는데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연말하면 사실 아쉽지만. 지갑이 얇더라도 조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선물도 좀 주고 네. 받아야 되고 특히나 1년 동안 좀 미뤄뒀던 어떤 모임이라든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조금 만나죠. 그것도 위축이 돼가는 것 같아서 결국에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무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히 이 집값 이 부동산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워낙에 큰 나라이기 크죠. 때문에 네. 이거를 당장 팔아서 뭐 내 돈으로 안 만들어도 부동산 내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혹은 뭐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전세 월세 시장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 풍요롭다 좀 위축된다 이런 게 달라지니까 이 지갑이 열리는 네. 이런 폭도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시작해 볼게요. 12월 첫 주 이제 금요일인데 12월 통상 부장님 부동산 비수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겨울에 네. 지금 집값 동향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동향? 네, 현재는 뭐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그냥 얼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어 그냥, 있어요? 예, 그냥 정지돼 있습니다. 네. 정지돼 있고 그냥 수급권별로 그냥 약간의 어떤 이제 상승과 약간의 하락 이런 좀 정중동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한 2주 전에 이제 출연을 했을 때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전국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속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여파로 이렇게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영향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하락폭은 지난주에 마이너스 0.02%에 이어서 낙폭을 키우지는 않고 동일한 수준으로 마이너스 0.02% 이렇게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역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세는 유지는 하고 있으나 네. 그 상승폭 자체는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다. 어. 그래서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살펴보면 플러스 0.02%.
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플러스 0.02%에서 0.04%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경인 지역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김포, 인천 이렇게 좀 소폭 상승하는 0.01%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0.09% 네.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은 그 지방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있으면은 양으로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설 것도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좀 돌아선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서울 수도권은 이제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이고, 네. 그리고 지방과 그 광역시권도 전세 가격은 계속 좀 상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움직임은 좀 폭은 좀 였지만 작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보면 가격은 하락세 보이고 그런데 매물은 늘어가고 거래량은 또 줄어들고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그 배경 중에 네. 뭐 좀 눈에 띄는 배경이 있을까요? 부장님 보실 때는? 현재는 아무래도 그 공급에 대한 여건보다는 그 당장의 어떤 구매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제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좀 자체적인 창구 지도를 통해서 대출 조이기를 좀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또 기준금리가 인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년쯤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금리가 내려갈 거야. 대출금리가.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그 신용대출에 들어가는 우대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수거래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도 이제 없애는 이제 은행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좀 이제 상쇄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현재 어떤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사실 이 집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현찰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 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표를 계산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 표조차 네. 통하질 않. 왜냐하면 가면 저희는 취급 안 합니다. 그 상품 부동산 대출 힘들어. 현실이랑 현실이 다르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지는데도 대출은 더 이제 걱정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청약 경쟁률이 3년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네. 청약 되더라도 대출 안 나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단면 어떤 기사나 소식만 접하면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대출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가 또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또 최고치를 맞다. 이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청약 경쟁, 그러니까 분양 시장은 일반적인 매매 시장하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죠.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과 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많이 이제 물량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2022년부터 뭐 작년까지 이제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금융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분양 일정을 계속 뒤로 미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차익이 월등히 발생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 갖는 지역의 물량들이 작년과 재작년께 올해 좀 많이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참여자들은 지금이 거의 막차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거의 한 서울만 하더라도 일반 분양에 나온 물량들이 한 3,1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청약에 들어온 인구는 51만 명이라고 해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전체적인 주택 매매 수요로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7월 달에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신반포 지역에 이제 레미안 원 펜타스라고 해서 네. 그 물량은 차익만 해도 20억이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뭐 엄청 한 600대 1 정도 경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수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이제 수급상의 여건이 좀 만들어낸 어떤 경쟁률의 결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금리 여건도 녹록지 않고 하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좀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약 경쟁률은 결국에는 뭐 수급 여건이긴 합니다만 약간 어떤 숫자가 가져다주는 네. 이런 이제 시장의 좀
그 단면도 있다. 그 전체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야, 시세 차익 25, 25면 네. 요즘에 로또 나오는 1등 금액보다 높은 거야. 그러니까 로또 네. 청약 얘기 나오고. 야. 아니 재무 씨가 뭐 이거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아, 걱정 많아요, 진짜. 근데 그런 걸 계획하고 청약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와,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또 그냥 하고 보자. 왜냐면 안 될 거니까. 출근했을 때 어떤 얘기 하냐면 야, 지금 그걸 청약 떴던데 넣었어? 아니, 생각도 없다가 그러니까. 그냥 3, 4, 5에 모여가지고 다 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도 많겠죠. 네. 그래서 보류하겠습니다도 청약은 일단 넣고 보자고. 카우피심님도 솔직히 묻지마다 뭐 이런 의견 네, 지금 맞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전 쉽게 이제 프리미엄 하면 웃돈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피. 네. 그렇죠. 마피. 마이너스 피, 네네. 마이너스 프리미엄 뭐 이런 그쵸. 거가 요즘에 좀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마피는 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이제 지방이나 네. 다른 광역시에서 좀 공급 물량이 좀 생각보다 많았던 지역에서만 좀 등장을 했었는데 사실 서울 지역에서도 마피가 좀 속속지 않게 지금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서울은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좀 있는 그쵸.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방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몇백 대 이런 청약 맞아요. 경쟁률을 맞아요. 얘기했었는데 네. 마피 그러니까는 분양가보다 그 분양권 시세가 낮게 거래되니까 손실이 발생되는 이제 그런 거래를 말하는 건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뭐 이렇게 좀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배경 중에서 일단 우리가 그 양극화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양극화가 서울이나 뭐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지방 해가지고 이제 지역 간에만 양극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일 수도권 내에서 같은 동이라고 할지라도 이 동 안에서도 이제 지역 내에 양극화가 좀 있는 거라서 서울도 다 같이 이렇게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만 그렇고 그걸 제외한 비규제 지역은요. 아시다시피 기축 아파트의 시세가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신축 분양을 하는 분양 가격은 요것보다는 10% 정도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비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서 가격이 우상향해서 이걸 받쳐주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시점이 좀 너무 높은 그 타이밍이었다면은 이거를 자금 조달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마피 지역도 조금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없는 무피 지역도 무피 지역. 무피 지역도 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제가 수량을 한번 살펴보니까 서울에서 현재 미분양 네. 그러니까 분양이 이제 완판이 되지 않은 가구 수가 1000가구 조금 안 되게 있고요. 900세대 정도 있고 이 중에서 다 지어졌는데도 이제 팔리지 않는 이제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도 한 5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집계된 양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 통계치라고 하는 게 건설사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이렇게 취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누락되고 다 이렇게 집계가 안 된 것들도 있다라고 보면 이것보다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 여기가 어디냐 도대체? 네. 어디냐 도대체 봤더니 지금 뭐 보도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이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이쪽에 이제 그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분양을 2022년 1분기 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피크라고 하는 시점이 2021년 3,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 네. 그러니까 가장 비쌀 때 분양을 했었고, 그러니까 분양가가 당연히 지금 시세보다 높았겠죠. 예, 그리고 금리도 좀 높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분양은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나눠서 내기 때문에 목돈이 한 번에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집값이 막 올라가던 분위기에서 뭐 묻지마 청약하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청모피사 이런 얘기 또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창 무슨. 가열될 때. 그렇죠. 가열될 때. 아.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은 붙고 나서 고민을 하지 뭐 자금 계획을 벌써부터 고민을 해 당첨도 안 될 텐데 뭐 이랬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반영됐던 얘기였는데 이제 그랬던 당첨자들 중에서 이제 작금의 어떤 이제 2년 넘게 시간을 흘러오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뭐 판단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은 되고 앞으로도
이런 양상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내년도 시장 전망을 하면서 네. 분양가가 앞으로 더 낮아지긴 어렵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상한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주변에 이제 입지가 좋은 기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좀 메리트 있게 보일 수가 있을 거고 네. 청약과 이런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의 어떤 이제 진검승부가 내년에 날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주는 게 최근에 이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는 맞아요. 지난번에 정도 그 얘기했어요. 뭐 청약 당첨에 대한 메리트가 좀 없어진 네. 이런 분위기라서 앞으로는 청약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실 때 자금 조달 계획도 고민하셔야 되지만 이런 이제 분양 가격과 뭐 입지의 어떤 이런 분석도 좀 앞으로는 더 꼼꼼한 어떤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 내에서도 좀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예. 전 나타나고 있군요. 서울은 그러니까요. 불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 내에서도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군요. 저는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세 사기 걱정 때문에 여기다가 더해서 지금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니까 아파트 월세 거래가 역대급이라고. 네네. 월세. 어때요? 네. 그러니까 전월세 일단 개념부터 살짝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전세와 월세는 이제 임차에 들어가는 네. 이제 주거 비용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입자다라고 하면은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주는 전세 보증금 목돈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월세 내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전세를 줄 때는 보통 전세 보증 대출을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목돈을 주고 저는 이자를 은행에다가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는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주는 게 유리할지 이게 더 비용이 적게 네. 될지 아니면은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는 게 더 유리할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 전세가 증가하냐 월세가 증가하냐의 어떤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그러니까 이 보증금 1억 원당 월세로 바꾸면은 얼마다 맞아요. 그게 최근에는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판단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세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세나 역전세에 대한 어떤 그 보증에 대한 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이제 월세를 깔끔하잖아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 월세는 안 내버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사실은 좀 있는 특이한 주택 임대차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네. 전세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국가가 더 있긴 합니다만. 네. 그 OECD 평균 선진 국가들은 사실 갖고 있진 않고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원래는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도 전세가 있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다가 IMF 겪으면서 이게 월세 시장으로 바뀌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주택 시장도 이렇게 월세화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세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제 다른 부동산 관련되신 분들 얘기는 아마 좀 많이 듣지 못했는데 매매 가격에 어떤 거품이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를 네.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또 월세가 됩니다. 그게 뭐죠? 어떤 예, 얘기예요? 이거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네. 매매 가격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가격이 그 과연 거품이냐 아니면 적정 가격이냐를 알려면 네. 하나의 투자재로 인식을 하고 이 투자 가치는 투자재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좀 명확해요. 이게 100억짜리 빌딩인데 연간 이제 월세 임대료의 합계를 보면 4.5%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100억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할 기관이나 네. 뭐 자산가들은 100억을 가지고 채권을 샀을 때 코인을 샀을 때 주식을 샀을 때 각각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도 크고 위험이 크잖아요. 이제 이걸 기초해서 부동산에다가도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면은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고 그럼 이거를 환산했을 때 월세가 얼마 나와줘야 이 맞아요. 공식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좀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 어떤 주택 수요자들은 이렇게 월세로 가서 예, 좀 많이 좀 수요자가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있을 거고 이걸 수익률을 역산했을 때 나오는 매매 가격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네. 하면은 두 가지인 거죠. 거품이 많이 껴있거나
아니면은 이건 사용 가치가 적기 때문에 월세가 적은 물량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요. 그런 또 월세를 통해서 이게 예. 거품인지 아닌지 측정할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논리도 있군요. 저기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똑똑하게 계산 다 하십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의 집중을 오늘은 네, 얘기를 하면서 살짝 이제 증시도 이제 보겠다 했는데 네. 지수가 있네. 참 힘들어요. 네, 코스피 음전했어요. 하락 반전했고요. 0.65%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하락폭 지금 확대해서 2.7% 하락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오늘 대체로 파란불입니다. 네. 뭐 알테오젠 4%대 하락 비롯해서 리가켄바이오도 4%대 하락, 휴젤도 5%대 하락, 제약바이오 전반이 오늘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고 뭐 네. 켜고 있다고 해도 0.1% 미치거나 0.2% 뭐 이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어서 오늘 코스닥의 충격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도 0.4%대 하락인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상당히 상승폭을 줄여서 지금 거의 뭐 보합권까지 그러니까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가 2.8% 하락, 3%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어제 진짜 이어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 어제 200만 원 딱 찍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227만 9천 원까지 기록하고 있는 14.25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 14% 이상 네. 상승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 빼면 네 지금 시총 왜냐하면 5위 지금 올라서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 빼면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훨씬 더 지수가 안 좋겠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요. 12월도 저희가 첫 주가 끝나면 뭐 사실 지금부터 연말 분위기가 좀 나야 되는데 네. 선희 씨 궁금한 게 저기 우리나라는 산타가 안 오나? 많이 울었죠. 전 국민이 울면 안 되는데 전 국민이 많이 울었나? 울었구나. 우리나라가 좀 울고 있나? 산타 랠리 뭐 많이 좀 기대하시는 네.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은 부동산을 좀 돌아가면 연말 다가올수록 저희가 좀 부동산 시장에 이것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그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서 맞이할 이제 새해를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뭐 부동산은 이제 매년 이제 정책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기 때문에 연말이면은 사실 12월의 어떤 이슈보다는 이제 2025년 내년에 뭔가 그 환경이 달라질 만한 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네. 살펴봤더니 일단 부동산을 둘러싼 영역들은 부동산 세금 쪽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큰 영역이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뭐 청약 관련된 것도 있고 대출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먼저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에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게 내년 5월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5월 이후 시점에는 이게 유예가 한 번 더 연장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이제 중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뭐 내년 한 1분기쯤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연장 여부 논의가 아마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발표가 나왔던 것들이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어떤 쏠림 현상과 나머지 지역들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제 뭐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개정안에 나왔던 게 있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예전에 이제 조특법 관련돼 가지고 좀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개정안 내용이었는데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같은 거 그런 과세 특례 주겠다. 그러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을 만한 구매력을 이제 지방과 나머지 지역으로 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분산할 수가 있었는데 좀 행방이 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 이제 국회의 어떤 그 동의와 의결이 필요한 건데 이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제 그게 좀 있고요.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올해까지는 이제 부부 연소득 합산 기준으로 1억 3천까지는 이제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됩니다. 오, 좋다. 그래서 2억 5천, 합산 2억 5천이니까 진짜 대폭이네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겠다. 예, 그 젊은 이제 그 아이가 있는 이제 젊은 부부가 사실 뭐 억대 연봉이면은 굉장히 소득이 많은 건데 그렇죠. 그 2억 5천까지도 이런 혜택이 좀 있다. 네. 근데 단 하나 조건은
이제 자녀의 출생 연도가 이제 2025년 내년부터 2027년까지 태어날 아이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네. 한도 이제 2억 5천 이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약 관련해서는 이제 청약 뭐 통장에 넣는 금액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건 있는데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계류 중이거나 걸려 있는 어떤 제도들이 좀 많이 있어서 확정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을 만한 거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혼인으로 인해서 그 부부가 이제 2주택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 있고 아내도 하나가 이제 결혼 있는 전에. 상태에서 네네. 그 결혼했을 때 네. 이제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으면 5년 안에 처분할 경우에는 1주택 그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2주택이지만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5년 안에만 네, 처분하면. 5년 안에. 근데 이게 10년으로 이제 확대가 돼요. 오. 네, 10년으로 확대가 돼서 빨리 좀 정리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조금 시간은 좀 그러네요. 확보가 된 상태고 기준은 이제 양도 시점부터 이거는 이제 지난달 말부터 좀 바뀐 확정된 내용이라서 혹시나 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예년보다는 많이 달라지는 내용은 많이는 없다. 예, 그 변수만 아직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세상에 정말 다양한 분들 많으세요. 저는 뭐 제 몸 하나 뉘일 것도 없는데 결혼 전에 한 채씩 가지고 계신 아유, 그런 뭐.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하죠. 저는 네, 아니지만 자산 상태도 그렇고. 방금 부장님께서 이 정책의 방향성이 이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뒤쪽에 일단 준비는 해놨지만 계엄령 이야기를 잠깐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이번 주에 이슈로 많은 분들이 또 회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증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건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고민도 하지만 이게 정책이 문제인 거야. 그렇죠. 내년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정책 따라서 사실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부동산만큼 규제에 민감한 재화가 없죠. 그래서 땅이나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렇게 규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등하지만 토지는 토지 이용 계획원을 떼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 상업용인지 해서 그렇죠. 용도가 태어날 다르죠. 때부터 용도와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정하냐면 법으로 네. 정책으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요번 주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금융시장만큼 뭐 단기 변동성이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지난주 집값과 요번 주 집값이 막 그렇진 호가가 차이 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주택 공급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제 큰 사업인데 이게 정책이 이제 좀 불확실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참여자들한테 혼란을 크게 좀 야기시킬 수가 있다. 지금 요번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주택 공급을 통한 어떤 집값 안정을 모토로 계속 공급 정책 초중반 이렇게 발표를 해왔었는데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빈 땅을 조성해서 만들지만 서울처럼 이미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빈 땅이 없는 지역들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올리는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폐지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특별법이라든지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 도정법이라고 해서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일부를 이제 공공기여를 해서 다시 이렇게 사회에 환원시키잖아요.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최근에 어떤 인플레를 인한 어떤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사업성 결여를 좀 막아주고 좀 시행 주체로 하여금 또 동력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계획했던 주택 공급의 차질, 이게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실수요 중심으로 또 갈 거고, 그 현재 어떤 그런 뭐 신축 중심으로 또 이제 공급이 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시장이 좀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과열 양상이 일부 잘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면 심리라는 게
올해 집 살까 했던 분들도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영향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고 잠깐 듣고 와서 우리 오늘 부동산 관련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연 상담. 많아요. 사연 네. 많아요 지금. 상담 도와드려야 되겠죠? 광고 잠깐 보고 오시죠.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부동산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 아침엔 투자 통해서는 어떤 때는 주식 상담도 해드리고, 어떤 때는 부동산 상담도 이렇게 해드리고, 연금 상담을 드릴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다, 상담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미리미리 좀 보내주세요. 네,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참가해 주실 수 있고요. 이게 좀 어렵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 2번에 이메일 주소 나갑니다. 이 이메일 주소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이건 뭐 주식 얘기겠죠. 네.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 기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저희가 잘 이렇게 만져드립니다. 부동산 고민도, 뭐 네. 연금, 재테크 고민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그냥 사연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커피 보내드릴게요.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부동산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네. 상담 부장님께 네, 좀 부탁드려 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네. 이 부동산 상담을 받으니까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눈송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쁘다, 눈송이. 네. 눈송이 예쁘죠. 송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 생활을 위해 방배 13구역 이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방배 13구역 재건축 단지에는 추가 분담금이 있는데 얼마나 될지 걱정이 좀 되고요. 이 추가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건 재건축 이후에 입주를 한다면 가격 형성이 얼마 정도로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제가 투자한 13구역 단지가 크기 때문에 할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옛 국군 정보사, 그러니까 정보사부지 진행 속도도 좀 궁금합니다. 이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건축에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노후를 위해서 방배 13구역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이미 하신 분이고 네. 일단 하고 보니까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맞아요. 이런 상황이고 하나씩 좀 풀어 보겠습니다. 이 방배 재건축 사업을 두고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네. 강남 원조 부촌의 야. 부활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멋있다 뭔가 원조 부촌 부활 네 원조 어쨌든. 맛집만 다녀봤죠 저는. 저도 네 방배 13구역 재건축 현황 일단 어떤지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원조 부촌의 귀환이라고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해 보면 예전에 배우 수지 씨가 나왔던 영화였나요? 건축학개론. 그 이제 이재훈 씨랑 유연석 씨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가슴 이제 졸이면서 거기서 이제 앞서방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사실 부동산 쪽에서는 많이 좀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압구정, 서초동, 방배동.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아파트 일변도에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축이 형성되기 전에는 뭐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던 게 오히려 더 부촌의 이미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방배동이 이제 전통적인 부촌이고 면적도 좀 컸다가 최근에 이제 반포나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축을 좀 뺏겼다가 최근에 어떤 이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재조명 받고 있는 이런 좀 분위기인데요. 네. 일단 제가 그 13구역에 대해서 좀 미시하게 그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보시는 이제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좀 지역에 대한 현황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좋습니다. 네, 한번 제가 준비한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일단 개괄적인 내용은 이제 방배동은 말씀드린 대로
그 아파트가 많다라기보다는 노후된 어떤 단독이나 다가구 이런 연립이 많은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 좀 많다라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라서 이 얘기는 이제 사업성이 좋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네. 또한 이제 그 임대주택 공급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가 좀 없어서 사업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제가 의명을 좀 넣어드리고 구역명을 좀 명기해드린 것처럼 재건축 사업궤도에 오른 사업장은 지금 이제 2곳은 다 완료가 돼서 입주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10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 막바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이후가 6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붉은색으로 우측 상단에 착공이라고 이렇게 의명을 표시해 놓은 곳이 여기 나와 있는 방배 6구역 레미아 원페를라로 이제 새롭게 바뀔 방배 6구역 그리고 8월 달에 일반 분양을 마쳤던 방배 5구역 현대건설의 DH 방배로 이제 재탄생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남쪽으로 좀 내려가 보면 바로 이제 방배 14구역 이제 방배 르엘로 바뀌고 오늘의 어떤 상담 내용이 될 방배 13구역. 네. 이거는 이제 GS 건설의 방배 포레스트 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방배역 동쪽으로 가서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니고요. 방배 7구역은 서리풀 터널 앞에 아주 규모는 좀 작긴 합니다만 7구역이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고 남쪽으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네. 방배역 동쪽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니고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방배 신동아가 포스코에서 시공하는 OTL 방배라는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제 바뀌고 네.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그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서 사람들 관심이 엄청 많은 지금 이제 뭐 8억 로또 차익이다라고 나오는 그 방배 3익 아파트 대림에서 시공해서 이제 아크로 리츠 카운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는데 요렇게 이제 6개의 구역 그러니까 좀 짙은 색으로 해놓은 것이 다시 네. 한번 전체 화면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철거와 착공이니까 이제 거의 말미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남쪽에 있는 방배 13구역은 색칠된 면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네, 방배 5구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13구역은 전체 세대 수는 2,217세대. 네.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가 3,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2,000세대가 넘으니까 대규모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은 그 남북으로 이제 2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도 굉장히 좋고 방배역 사당역.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착공 이제 곧 들어갈 예정인데 이주가 거의 끝났어요. 네, 이주가 이제 거의 끝난 단계여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일단 우리 그 시청자분 사연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네. 일단 이거를 한 최근에 17억 8천만 원 주고 이제 거의 노후에 모든 이제 자금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보고서 이제 큰 결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더 자세한 이제 가격 사항까지 네네네. 받아보셨군요. 네, 네네.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그 앞으로 계속 더 공사비나 이런 게 올라가진 않고 최근에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지난 한 3년 동안 인상폭이 좀 컸고 앞으로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두 차례 또 인하하고 했다 네. 보니까 많이 이제 지금까지 상승폭보다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던 레벨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더 생길 것이냐. 특히나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현금이 한 푼 한 푼 되게 귀중하잖아요. 기회비용도 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일반적인 매매는 사면은 끝이지만 입주권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제가 한번 봤어요.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네. 봤더니 일단 분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들도 분양을 하잖아요. 네. 일반 분양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치열한 이제 눈치 싸움이 예상이 되는 이제 조합원 분양하게 되는데 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매입한 어떤 그 단독주택이나 그 물건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가 있을 거고 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감정평가액에다가 사업성 전체 비례율을 곱한
그 권리가액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액인 거고 나중에 내가 이거를 뭐 59 타입으로 받을지 그리고 84 타입으로 받을지에 따라서 34평, 25평의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분양 가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하고의 그 차액만큼이 이제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권리가 되게 커요. 한 뭐 100평짜리 대지 100평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요거는 이제 그 분양가보다 내 권리가액이 월등히 큰 경우에는 이때는 이걸 환급을 오히려 오히려 받을 수 그래요? 받는 오, 거고 좋다. 이게 너무 클 경우에는 59 타입을 하나를 더 받는 이제 1+1도 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청자분은 이제 17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사셨는데 네. 그 이 중에서 권리가액이 얼마냐 이거 일단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액을 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가 권리가액이고 네. 그러면은 매입 가격하고 권리 가격하고의 그 차익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14억 3천만 원이에요. 우와. 네,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그 한 2년 전쯤에는 이게 한 12억 원 정도 프리미엄이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올라와서 14억 3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분담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이냐, 요걸 봤더니 최초에 이제 분양 가격이 정해졌을 때가 2018년이더라고요. 네. 이 방배 13구역이 그때 국평 기준으로 84 타입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6년 전에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10억 8천만 원에다가 내 권리가액은 이제 3억 5천이니까 7억 원을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7억 원을 분담금 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현장을 좀 가보니까 뭐 이제 매물에 따라서 권리가액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7억에서 뭐 10억 얘기도 나오고 분담금. 그럼 10억을 또 조달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럼 이제 다 냈어요. 분양 가격에다가 피까지 다 얹어 갖고 냈는데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이게 안전 마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최근에 일반 분양을 했던 이제 방배 5구역의 어떤 선례를 좀 보니까 이쪽에서도 오염토가 나왔어요. 그 오염토가 나오면 정화 작업을 한번 거친 다음에 아파트를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뭐 비용이 뭐 1,000억 원이 들 거다, 얼마가 더 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5구역이 면적이 더 큰데도 1,000억 원 예상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0억 원 수준에서 좀 이제 오염토 정화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현재는 뭐 10억 원까지는 아니고 저 분양가가 예상이 되는 게 내년에 이제 다시 또 재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때는 국평 기준으로는 뭐 한 13억, 14억 정도? 13억, 14억 네, 정도. 조합원 분양가 이렇게 예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이제 뭐 한 10억, 11억 원 이렇게 좀 납부를 좀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사업 진행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비용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총 투자 금액이 17억 8천만 원에서 분담금 우와. 10억 원 더 냈잖아요. 그러니까 27, 8억 원 정도가 야. 러프하게 되는 거죠. 아. 대략 계산해도. 네, 대략 계산해도. 네. 그러면 이게 남는 투자냐라고 했을 때 그 앞서 분양했던 방배 5구역 DH 방배의 어떤 지금 입주권 매물 호가가 31, 2억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신축이 된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 현재 국평 시세가 28억 원, 9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마진폭은 상당히 좀 줄었죠. 네, 마진폭은 상당히 좀 줄었고 아마 이제 입주할 시점이 되면은 방배 그랑자이는 이미 이제 준신축의 어떤 연령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랑자이하고 저희 예상에는 이제 DH 방배하고의 그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시세가 좀 형성이? 예, 네. 입주 시점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 기준에서는 분담금 감안했을 때 한 2억 원. 근데 전체 투자 금액의 한 10%? 예, 비용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뭐 이자를 내는 기간이라든지 이게 이제 따지면. 아파트에 네. 전세로 내가 살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큰 목돈이 묶여 있는 어떤 기회 비용까지 감안을 좀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좀 요인도 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3구역이 나온 김에
뭐 추가로 이어서 뭐, 예, 좀 말씀을 더 드리죠. 네, 좋아요. 정보사까지 네네.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러면은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음. 그 사실 방배동의 이제 지역적으로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우리가 2호선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맞아요. 모르는데 네. 차 타고 이제 강남 서초를 가다 보면 강남역에서 이렇게 테헤란로 지나가지고 서초 교대역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을 때 내방역 일대의 상권이 좀 커져 나가기도 하면서 좀 좋아졌는데 이제 정보사부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 IT 기업을 뭐 입주시키고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쪽은 그 대형 어떤 이제 그 뭐 이런 일자리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의 배후에 그런 이제 주거 지역에는 좀 활기가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건축 허가는 났고요. 네. 시공사 입찰 마감이 원래는 이제 지지난달에 있었어야 되는데 요번 달 말로 좀 늦춰졌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이제 건설사와 파트너를 맺고 이제 시공에 옮기느냐 요게 좀 곧 정해질 예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계획이 좀 발표가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착공에 뭐 무난하게 바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예, 공사가 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아까 이제 제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 살짝만 조금 밑으로 한번 조금 내려주시면 네. 살짝만 내려주시면 네. 지도를 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방배 3익이라고 아크로 리츠 카운티 써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순위 일반 분양이 12월 10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로 예정이 돼 있고 특공은 다음 주에 벌써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는 그 단독주택 재건축이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은 생각보다는 좀 적어요. 네. 그래서 140세대가 일반 분양에 나서고 대부분 이제 59 타입이랑 84 타입으로 분양이 되고 그리고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에 좀 펜트하우스도 분양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분양가가 얼마냐. 맞아요. 그게 제일 이거잖아요. 궁금하죠. 네. 이쪽 지역도 서초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서 주변 아파트 매매 시세보다는 좀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인근의 그 DH 방배가 한 6,500만 원에 지난 8월 달에 분양가가 최종 그 결정이 좀 됐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면적이나 그 평형이나 그런 이제 타입에 따라서 분양가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6,600만 원. 네, 이제 분양가가 결정이 됐고 25평 같은 경우가 그래서 14억 8천만 원에서 16억 7천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평당 가격으로 나누면 6천만 원, 6,700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84 타입은 그러면은 한 20억에서 네. 21억 정도예요. 근데 바로 저 길 건너편에 예, 저 매봉재산 있는 쪽으로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 밑에 저 하단에 좀 보이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가 한 28억, 29억 정도 가니까 옆에 이제 방배 아크로이츠 카운티 같은 경우는 더 신축이고 이게 한 21억 정도니까 한 8, 9억 이상의 차익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서울의 1순위 경쟁률이 150대 1이었는데 네. 이제 강남권에 마지막 남은 로또 청약 그 몇 발 안 남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저 방배 3익 재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날짜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아직 한 발 더 한발더 있어요. 한 발 더 남은 것은 조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반포 쪽으로 위로 좀 가주시면 네. 내방역 근처로 지도 한번 저기 PD님께서 네. 바꿔주시면 네 여기 바로 내방역 북쪽에 그 방배 3호 아파트 그 저기가 이제 그 카페 거리랑 이어지는 이제 그래요? 그쪽 네. 예, 내방역 함지박사거리 있고 그쪽인데요. 저 방배 6구역이 이제 레미안 원페를라로 계속 그 일반 분양 시점이 뒤로 좀 연기되긴 했어요. 근데 곧 연내는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단독주택 재건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 세대는 1100세대가 조금 안 돼요. 네. 1097세대인데 400세대, 500세대 가까이,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일반 분양이에요. 그리고 대형 면적도 있고 그래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 특히 좀 도전해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5구역과 함께 가장 이제 그 반포 쪽에 인접해 있는 물량이기도 하고 레미안 같은 경우가 그 현대건설은 이제 힐스테이트도 있고 좀 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는 DH도 있고 네. 그리고 대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편한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아크로가 있고 그 포스코도 더샵이 있는가 하면 OTL가 있고 이렇게 요새는 이제 좀 니즈 다변화에 따라서 이제 건설사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많이 만드는데 유독 삼성물산만 단일 브랜드예요. 레미안이라는 단일 브랜드를 쓰고요. 대신에 레미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차별화 전략을 썼냐면 아파트 단지 명에다가 원이라는 이름을 좀 붙이면 좀 더 그 특화했다라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평 기준으로 최고가를 찍었던 그 반포에 레미안 이제 원 베일리도 네. 있었고, 네. 네, 원 베일리도 있었고, 그리고 서초동 쪽으로 가면 강남역 남쪽으로 가면 리더스 원이라는 것도 있고, 원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방배에 이제 서초 쪽에 네. 그 이제 주공 1단지 한강변에 붙어 있는 게 DH 클래스트 1, 2, 4주구로 재건축이 되고 바로 그 남쪽에 그 3주구는 트리니 원이라는 이름으로 레미안 트리니 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년에 아마 이제 일반 분양할 텐데요. 네.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이제 여기 하나 남아 있는 원페를라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한 아파트 단지라서 저쪽도 지금 이제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총알 2발 정도 이렇게 일단 오늘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좋아요. 내 총알이 네. 없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저기 지갑에 없어가지고. 그 부동산 지금 진단해드리고 있는 와중에 사실 지금 시장이 좀 급격하게 주식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잠깐 좀 네, 안내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좀 해주시죠. 코스피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1.6%, 1.8%까지 지금 급격하게 하락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2,400선도 지금 무너졌고요. 2,390선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2,700억 원 이상 지금 매수해주면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개인 물량이 오늘 워낙 큽니다. 2,757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코스닥 더 강하게 무너집니다. 4% 가까이 지금 3.8% 하락하고 있고요. 640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는데 네. 개인의 물량이 마찬가지로 좀 큰 상황이에요. 환율 말씀들을 환율이 지금 해주시는데 많이 오늘 환율이 힘들어요. 좀 많이 장중에 튑니다. 5원 정도 지금 위쪽으로 오르고 있고요. 네. 1,422원 40전 원화 약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도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네. 속보가 속속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2차 계엄 정황이 발견이 됐다. 네. 뭐 관련 2차 개헌 관련돼서 뭐 제보가 많다. 민주당 쪽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의원 전원이 비상 대기한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11시 반에 긴급 의원 총회를 연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들. 이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 오늘 개인 물량이 많은 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신용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는 건지 코스피에서는 특히나 2,800억 원가량 지금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파악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화요일 밤에 지금 이 사태가 시작이 돼서 네.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에 해외 언론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2차 계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정황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제보가 많다. 제보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기사에 네. 그렇게 나와 있네요. 네. 환율이 진짜 지금 걱정이네요. 환율이 네.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가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나간 상황이라 쌓여져 있는 사연들을 모두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 부동산 얘기는 또 날 잡아서 우리 네. 정보현 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 함께 할 거니까 쌓여있는 얘기들 또 보내주신 사연들 저희가 꼭 해결을 해드리겠고요. 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아서 부장님 뭐
그래요. 전국이 이러네요. 네. 좀 어수선한 상황에 오늘 네. 또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시장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얼어붙어 있다. 네. 서울 쪽에서도 차별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네. 개별적인 상담도 도와주셨습니다. 내년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네. 네. 지금 내년 부동산 쪽에 계획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네. 말씀. 뭐 지난번에도 사실 1시간 통으로 털어서 네. 내년도 맞아요. 예상해 리포트 얘기를 해주셨어요. 해주셨지만 어떤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이니만큼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클 때는 그 좀 의사결정을 좀 신중을 더 기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은 이제 정책과 이제 규제에 민감한 재화이기도 하고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국회 계류 중인 것들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예측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좀 무리한 자금 계획을 조달하는 거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제 다시 시장 자체로만 돌아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성이 점점 커질 것이고 대출 규제는 지금과 같은 효과가 지속되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저희는 전망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전약 후강 정도 그래서 상저하고를 좀 예상을 좀 하고 내년. 있고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나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새 집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심리가 이렇게 좀 정책 불확실성까지 또 작용을 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더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은 좀 글로 갈 수는 있어서 아마 내 집 마련을 계획하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조심스럽게 네. 내년 상반기 안에 기회는 있을 것이지만 일단 현재 어떤 그 정책 환경은 한번 유심히 계속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소중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현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체크 좀 해볼까요? 그래도 코스피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2,400선 밑으로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2,409선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1.3% 네.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크죠. 3.6% 하락해서 646선입니다. 650선을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50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이 있던 그렇죠. 상황인데 네. 10시 구간 네, 지나면서 급격하게 상승폭을 줄였고 하락 반전하더니 하락폭도 지금 훨씬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개인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이 2,800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유일하게 개인만 팝니다. 675억 원 네. 팔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물도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양시장에서 다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한번 짚어볼까요? 환율이 지금 계속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짚어드렸을 때 5원 상승한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8원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네. 9원으로 지금 보이긴 하는데 네. 1,425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이것도 지금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 혼돈의 상황 지속되고 있고요. 네. 내일 또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요.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 잘 해 나가야 아마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네. 걱정했던 수요일보다 오늘이 지금 변동성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들긴 하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시장 상황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주간 전략 이혁진 차장님과 또 함께하는 날이니까 주간 전략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어떤 전략 필요한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월요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